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준, 42세, 중견건설회사의 대리로 15년째 성실하게 근무해온 모범적인 가장입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은 모범적인 남편이었죠. 어머니 박미영, 39세,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현명한 아내입니다. 큰아들 김준호, 14세, 중학교 2학년으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은 모범생입니다. 막내딸 김다은, 10세, 초등학교 4학년의 깜찍한 딸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이 가족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금도 넣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자주 가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이 평화로운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미영이었습니다. 남편 태준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거죠. 여보, 누구랑 그렇게 자주 문자해? 아, 회사 사람들이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태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마트 갈 때도 꼭 챙겨서요.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차분했던 태준이 가끔 알 수 없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운이 좀 안 따르네. 이번엔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회사 일 때문인가 싶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졌어요. 예전에는 정확히 7시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8시, 9시까지도 늦어지는 일이 많아졌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 있었어. 부장님이 갑자기 잡으셔서.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고 넥타이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아이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경마 중계 방송이 나왔어요. 그때 막내 다은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맨날 보는 말들이다. 3번 말. 3번 말이 1등하면 아빠가 좋아한다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영은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어요. 다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핸드폰으로 말 보면서 3번, 5번 이러면서 좋아해. 그리고 돈 많이 생긴다고 했어. 태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은이가 잘못 본 거야. 그냥 경마 구경한 것뿐이야. 아니야. 아빠가 이번엔 확실하다. 이번엔 따라고 했어. 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마, 남편이 경마를? 다은아, 방에 가서 숙제해. 미영이 딸을 방으로 보낸 후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경마하는 거야? 아니야. 애가 뭘 알겠어. 그냥 TV 보다가. 태준아, 솔직히 말해.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미영은 뭔가 불안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미영은 남편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ATM에서 돈을 자주 뽑는 모습을 봤고 통장을 볼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거실이 아닌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응,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이 길어졌어. 하지만 정장 주머니에서 경마장 주차권이 떨어지는 걸 미영이 봤습니다. 이게 뭐야? 아, 그거? 점심 먹으러 갔다가 주차한 거야. 경마장 근처 식당이 맛있다고 해서. 태준의 변명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미영은 확신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태준이 잠든 후 미영은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로 설정되어 있던 비밀번호가 완전히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었죠. 미영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영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태준이 출근한 후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먼저 태준의 정장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경마장 입장권 몇 장과 베팅 용지들이 나왔어요. 금액을 보니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걸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인터넷 경마 사이트 로그인 정보가 적힌 메모지, 그리고 각종 경마 예상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은행에 가서 가족 통장들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통장에서도 2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비상금으로 모아둔 1000만 원도 반 이상이 없어져 있었죠. 도대체 얼마나 잃은 거야? 미영은 은행 창구에 앉아서 통장 내역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근 한 달 사이에 현금 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300만 원씩이나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태준님 대출 상환일이 임박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상환 바랍니다. 미영은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대출, 남편이 대출까지? 그날 저녁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미영이 추궁했습니다. 적금 통장에서 500만 원 뺀 거 어디다 썼어?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하지 마. 경마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영이 경마장 입장권들을 태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들도 다 뭐야? 회사 일이야?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어요. 대출 문자도 왔더라. 도대체 얼마나 빚을 졌어? 미영아, 이것만은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가족이 무너지는데. 그때 방에서 나온 준호가 부모님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싸워요? 미영은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소리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다음 날 태준이 출근한 후 미영은 집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채 업체와의 차용 증서, 2천만 원, 또 다른 사채 업체의 차용 증서, 1,500만 원, 카드 대출 내역서들, 심지어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의 차용증도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서류들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어요.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최근 날짜의 차용증들이었어요. 어제까지도 돈을 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미영은 모든 서류를 태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겠네. 전부 털어놓아.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태준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사소했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가 경마장에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날 운 좋게 50만 원을 땄던 것이죠. 그때 기분이 어떤지 알아? 월급보다 많은 돈을 하루 만에 번 기분을. 그게 마약 같았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갔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기는 돈이 더 많았죠. 내가 경마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 말의 컨디션도 보이고 패턴도 읽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연패가 시작됐어요. 한 번 지면 그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고 그것마저 잃으면 또 더 큰 돈을 걸었죠. 이상했어. 예전에는 잘 맞던 예상이 계속 틀렸어. 그래도 다음에는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 적금을 깨고 교육비를 쓰고 비상금을 모두 털어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카드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업체까지 찾아갔던 것이죠. 어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을 걸었어. 정말 확실한 경주였거든. 그런데 또 졌어.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못 갚으면 뭘 할지 모르겠어. 미영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너져버린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5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주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미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남편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지켜야 할까? 집을 팔면 되잖아. 집을 팔아도 모자라. 전세금 빼고 나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그때 미영은 결심했어요. 좋아. 집을 팔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정리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는 경마장에 발을 들여놓지 마. 그리고 핸드폰에서 모든 도박 관련 앱을 지워. 나한테 통장이랑 카드 전부 맡겨.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로. 그 약속이 지켜진 건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전세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어요. 미영도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1,000만 원을 더 빌렸죠. 하지만 일주일 후 태준이 또다시 사라졌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갑을 확인해 보니 미영이 맡긴 현금 200만 원이 모두 없어져 있었어요. 미영이 태준을 추궁하자 태준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마지막이야. 어제 확실한 정보를 얻었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또 그 소리야? 이번 한 번만 더, 정말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험상궂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김태준 씨 집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태준 씨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얼마나 빌리셨는지. 원금 1,500만 원에 이자 500만 원. 총 2천만 원입니다.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이자가 더 붙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미영은 그들에게 사정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준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그들이 떠나간 후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집에는 혼자뿐이었죠. 이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사채업자들이 집에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 집에 와. 미영아, 나 지금 못 들어가겠어. 뭔 소리야? 또 졌어. 이번에도 졌어.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200만 원 다 잃었어.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미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아내의 결단,
그날 밤 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친정에 가려고.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이들도.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준호와 다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엄마, 왜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요? 그냥 잠깐 다녀올 거야. 하지만 아이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엄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태준이 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이야기를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이미 끝났어. 미영은 태준의 손을 뿌리치며 짐을 들었어요. 3일 후 미영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두고 온 거였어요. 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3일 동안 씻지도 않은 듯 했어요. 미영아, 이거 서명해. 미영이 태준 앞에 내민 것은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미영아, 제발.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갖고 재산은 없으니까 분할할 것도 없고 빚은 당신 혼자 책임져. 태준은 서류를 보며 무너졌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몇 번씩 줬어. 당신이 스스로 차버렸잖아. 미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당신 못 볼 거야. 아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서명하기가 어려웠죠. 한 달 후 태준의 소식을 전해들은 미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했어요. 업무 시간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발각된 거였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요.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사채업자들이 참을성을 잃고 법적 절차를 밟은 거였죠. 태준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했어요. 미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혼까지 해요? 미영은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빠가 그런 일을 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존경하던 아빠가 거짓말쟁이였다니. 다은이는 더 어렸지만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것은 이해했어요. 아빠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좋겠어. 아빠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픈 사람이야. 마음이 아픈 사람. 새로운 시작. 미영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간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특히 준호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해졌죠. 엄마, 저는 절대로 도박 안 할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1년 후 미영은 한 강연회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죠. 저는 1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박 때문에요. 청중들은 조용히 미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구하려고 했어요. 집도 팔고 빚도 대신 갚아주고. 하지만 도박 중독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바뀌려는 의지가 없는 한 미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가족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끊어내세요. 정이 아까워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계속 감싸주면 결국 모든 가족이 파멸합니다.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강해져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을 계속 감쌌다면 지금쯤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앉았을 겁니다. 미영은 청중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한 사람의 도박 때문에 온 가족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도움이 또 다른 도박 자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제 남편도 도박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을 구하려다가 가족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태준의 현재. 그 무렵 태준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처음에는 복권이라도 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었어요. 가족을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거였죠. 어느 날 같은 고시원에 사는 대학생이 말했어요. 아저씨, 가족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안 돼.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었지. 이제는 아니야. 태주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다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죠. 두 아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상처도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잘 극복했죠. 어느 날 준호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겠지. 혹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아빠 없는 생활이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우연한 만남.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태준을 만났어요. 5년 사이에 태준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죠. 미영아. 태준은 먼저 말을 걸었지만 미영은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잠깐만. 태준이 미영을 붙잡았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 내 상관 아니야. 그래, 내 상관이 아니지. 태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미영은 태준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그는 과거의 사람이었거든요. 잘 살아. 미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그날 밤 미영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태준을 만났다. 5년 전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다. 도박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한다. 나는 5년 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태준을 계속 감쌌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자라고 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밝은 것 같다. 도박하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다 아빠 없이 사는 게 나은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가족 중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라.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계속 감싸주다가는 결국 모든 가족이 파멸한다. 미영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오늘 준호 오빠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미영은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죠.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영은 마지막 다짐을 했어요. 도박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이미 도박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선을 그어라.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창밖으로 고요한 밤이 흘렀습니다. 미영과 아이들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거나 누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도박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가족을 잃고 신뢰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도박에 손대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